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천연자원 통계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통계표가 보여주는 천연자원 관련 산업으로서 임업, 수산업, 광업의 장기 변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경제에 대해서는 필자와의 대담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항기 외국인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광물은 금이었습니다. 채굴한 금을 만지려는 조선인들에게 외국인들이 소리쳤던 노터치가 풍부한 광맥, 나아가서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원천을 의미하는 노다지라는 단어의 어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금은 사치품의 원료일 뿐만 아니라 근본이제 하에서 통화가치 유지와 국제 결제의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국광업법이 제정되기 10여 년 전인 1895년 선교사이자 외교관이었던 알렌의 주선으로 미국인 모스가 평안도 운산금광에 25년 채굴권을 부여받았는데, 이것을 한국광업의 기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운산금광은 동양의 엘도라도로도 불리던 곳입니다. 한국에서 금광업의 중요성, 특히 20세기 초에 그것은 통계에서도 확인됩니다. 광업을 광물에 따라 석탄, 금, 은, 철, 기타 금속, 비금속으로 구분했을 때 1910년대 광업 노동자의 83%가 금은광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율은 1920년대 금광업이 정체하고 석탄광업이 성장하면서 낮아졌다가 1930년대 골드러쉬에 따라 다시 높아졌습니다. 민족별로 매년의 광업 출원 및 허가 건수를 보면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 출원은 191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1920년대까지는 일본인들에 비해 조선인들이 광업권 획득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193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어서 출원 및 허가 건수 모두 일본인을 앞질렀습니다. 1920년대 일본 제국의 불황기를 맞아 조선의 광업도 정체했습니다. 특히 금광업의 정체가 두드러졌는데, 그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성장한 것이 석탄광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석탄 사용이 본격화된 것은 19세기 말 방한한 외국인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에너지원으로서의 석탄 채굴에 대해 외국인들은 금광만큼은 아니었지만 관심을 보였는데, 1896년 러시아인 니시젠스키가 함경도 경원, 종성 지방에 석탄 제국권을 획득한 것을 한국 석탄 산업의 기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탄질, 지형, 기후 등의 여건에 의해 함경도 석탄광 개발은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국내 최초의 무연탄 탄광인 평안광업소가 1908년부터 황실직영으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1922년부터 시작된 탄전조사 결과 새로운 탄층들이 발견되는 한편 탄광 설비가 기계화되고 채탄 방법도 발전함에 따라 1920년대 석탄 생산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1926년에는 총독부의 무연탄 합동 정책에 의해 민간 석탄 광업자 대부분이 참여한 조선 무연탄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광업의 급팽창기는 1930년대였습니다. 일본 제국의 호경기, 세계적인 무역 블록화, 그리고 만주국 설립에 따른 인접 지역 개발 등이 조선 내 광물 개발을 촉진한 요인이었습니다. 제국의 필요에 발맞춰 조선 총독부의 장려책도 전개되었는데, 금 증산을 목표로 한 상금 10개년 계획이
1932년에 발표되었고 1937년에는 조선 중요 광물 증산령, 1940년에는 조선광업진흥 주식회사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금광, 석탄광, 기타 금속, 비금속광 등 광물 전반에서 생산이 확대되었습니다. 1940년의 광업 부가가치는 1930년에 비해 5배로 늘어났으며 GDP 중 비중도 1% 미만에서 3%대 후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종사자 수도 제1차 세계대전 호경기 때 일시적으로 3만 명대였으나 그 후 10,000명대, 2만 명대에 머무르던 것이 1935년에는 10만 명, 1938년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945년 해방과 분단, 그리고 5년 후 발발한 전쟁의 영향으로 한국 광업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1950년대 들어 미국 원조기관의 지원하에 광업 복구가 진행되었으며 1951년 조선광업령을 대체하는 광업법이 제정되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국내 에너지원으로서 증산이 시급했던 석탄 광업의 경우 1954년에 유엔 한국재건당과 한국 정부 간의 탄광개발협정이 체결되고 1955년 석탄 증산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수출품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1952년 한미 중석협정에 의해 알루미늄의 원료인 중석이 한때 수출 상품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 광업은 GDP와 종업 원수 기준으로는 1986년, 생산지수 기준으로는 1987년까지 성장 추세를 보였습니다.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에서 석탄이 국내 광물 에너지원으로서 증산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1950년 66만 톤에 불과하던 석탄 생산량은 1980년대 후반에는 2천만 톤 이상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고도 경제 성장이 시작되자 산업 원료인 금속, 비금속 광물의 수요도 늘어났고 그중 일부는 국내 증산으로 충족되었습니다. 1983년부터 1996년 사이 일반광인 금속, 비금속 광물의 작업률은 3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금속 광물을 제외하고 금속 광물만 보면 1983년 작업률이 16%에 불과하였고 계속해서 하락해 1990년대에는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건비 상승, 광산 노후화 등으로 인해 해외에 비해 국내 광업의 생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한국 광업은 1990년대 이후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최근 GDP 중 광업의 비중은 0.2%에 불과하며 종사자 수도 10,000명 정도에 그칩니다. 사북 탄광의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마을이 강원랜드라고 하는 카지노 리조트로 변모한 것은 한국 광업의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의 산림은 약 1,600만 헥타르로 전 국토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른 정근대 사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산림은 유일한 연료원이었고 건축, 조선, 기계 제작 등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였으며 유기비료, 즉 퇴비의 생산에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7세기 중엽 이래 19세기 말까지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지 개발과 지속 불가능한 자원 채취로 산림 고갈이 지속되었고 19세기 말에 이르면 한반도 남부에서는 나무가 있는 산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극도로 산림은 황폐화하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일본 식민 통치의 일환으로
산림 소유권은 근대적인 형태와 내실을 갖도록 재편되었고 중일 태평양 전쟁기 이전까지 조선 총독부 주도하에 꾸준히 산림 녹화가 진행됨으로써 1940년경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도처에서 분산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방 후부터 1950년대의 전쟁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산림은 다시 급속도로 황폐화했지만 1973년부터 1987년간 시행된 지산 녹화 사업으로 대표되는 국가 주도의 녹화 사업을 거치면서 한국은 경제 성장과 산림 녹화를 동시에 이룩한 모범 사례로 거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선시대 산림은 왕토로서 국유 재산이었습니다. 이는 산림, 내, 저류지, 바다 등에서 나는 이익은 왕이 온 백성과 함께 누린다는 유기적 통치 이념의 소산이자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 흔들림 없는 법적 규제였습니다. 문제는 조선 후기, 특히 18세기 이후 19세기 말까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조선 왕조는 유교의 매장 문화를 수용하여 분묘지의 일정 영역에 대한 연고자의 사적 소유권을 지지하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림에 대하여 사적 소유권과 근사한 소유권이 발전하였습니다. 물론 사적 소유권이 발전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근대적인 일물일권적 소유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 한반도 전체의 임야 소유권과 임상에 대해서는 1910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조선 임적 조사를 통해 개괄적이나마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유림은 전체 임야의 약 48%였고 관리기관이 없는 국유림이 전체 임야의 약 46%였고 나머지가 관리기관이 있는 국유림이었습니다. 민유림은 명목적 소유자 이외의 인근 졸락 농민들 또한 확정할 수 없는 관행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명시적 권리로 인식될 정도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산물에 대해서는 모종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림을 감시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고 소유자들은 식재, 파종과 보호 등 조림 투자를 기피했습니다. 관리기관이 없는 고기름 중 상당 부분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산림을 이용하기 때문에 누가 주인인지 알 수 없는 산림, 즉 무주공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유 체계가 이야기한 효과는 임상의 실태가 보여줍니다. 임상별로 보면 성림지는 정육 임야의 32%에 불과했고 치수 발생지가 42%, 무운목지도 26%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즉 20세기 초 한국의 산림, 특히 남부지방의 그것은 매우 황폐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종종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산에서 나무를 찾아볼 수 없다고 기술한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식민지기 임업 정책은 무제한적, 약탈적 채취 임업에서 심고 가꾸는 임업, 즉 육성 임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임적조사의 기초에 제정한 1911년 산림령에서 조림대부라는 독특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낮은 대부료를 납입하면서 인공조림 등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면 대부를 받은 자에게 해당 국유림을 무상으로 양유하는 것이 그 골자였습니다. 소유권의 법인을 조림 성과에 연계시키는 제도인 셈인데 이른바 녹화주의라 하여 식민지 조선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식민지계 소유권 재편과 녹화 정책에 의해 한국의 임상은 크게 개선되었는데 그것은 임야 중 임목지 비율이 보여줍니다. 1927년 이후
1935년경까지 임목지는 55.7%에서 70.2%로 크게 증가하고 미임목지는 13.4%에서 7.2%로 반감되었습니다. 임상의 변화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임목 축적인데 1927년 2억 7,500만 입방미터에서 1935년 2억 1,600만 입방미터로 21.7%나 감소했습니다. 강원, 평북, 한남 및 한북에 소재한 원시림의 벌채 개발이 그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들 원시림은 당시 과액 충적을 가진 산림이었고 이때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벌채는 직접적 수입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생장량을 증가시킵니다. 이 북부 고기림을 제외하면 임목 축적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해방 후 한국 산림의 역사는 17세기 이후 20세기 전반까지 전개된 350년 역사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심각한 수준으로 산림이 황폐한 후 다시 복구, 녹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산림 녹화에 대해서는 1973년부터 1987년에 전개된 지산 녹화 사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그 전부터 산림의 복구, 녹화를 위한 사업이 지속적, 전국적으로 진행되어 그에 못지않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는 연료림 조성입니다. 이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실적을 알 수 있는 것은 1957년부터입니다. 당시 산림 황폐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농민의 연료 채취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촌락 인근의 산림을 연료림으로 지정한 후 노동력의 공급과 수익의 당사자인 산림계에 묘목, 비료 등을 지원함과 함께 기술 지도를 담당하였습니다. 1957년부터 1972년까지 총 조림 면적 223만 헥타르 중에서 연료림으로 조성된 면적은 102만 헥타르로 45.6%를 차지하였습니다. 둘째는 사방사업입니다. 해방 직후 산림 황폐화는 매우 심각하여 사방사업을 필요로 하는 면적이 매우 넓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정부는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산림계 조직을 통해 농민들이 출여하였습니다. 1957년에서 1972년간 시행된 사업 면적은 57만 헥타르로 총 조림 면적의 26%를 차지합니다. 원료림과 사방사업이 총 조림 면적의 69%를 점했던 것입니다. 1973년부터 1987년에 시행된 지산 녹화 사업은 새마을 운동과 함께 정부가 강력히 주동한 범국가적, 범국민적 운동이었습니다. 정부는 학교,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이용하여 극히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인경조림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세계적으로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차 사업은 본래 1973년부터 1982년간 100만 헥타르의 조림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1978년에 조기 달성되었고 1979년에 제2차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실지 조사를 통해 예상보다 임상이 우량함을 확인한 후 본 계획을 두 차례에 걸쳐 축소 조정함으로써 1987년에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1970년대부터 농촌에 부연탄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1980년대에는 가스까지 빠른 속도로 도입됨으로써 본격적인 연료 대체가 일어났고 이것이 산림 자원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킴으로써 치산 녹화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루어진 대규모 연료림 조성 사업이나 심각한 황폐지에서 수행된 사방 사업의 경험과 성과가 없었다면 전국적인 인공조림을 이와 같이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치산 녹화 사업의 성과는 대부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조림과 보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산림계로 조직된 농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그 농민이었습니다. 1961년 공포된 산림법은 산림 보호를 위해 민유림에서도 산물 채취의 자유를 제약하였고, 조림을 위하여 제3자가 조림에 나서는 것을 허용 강제하였습니다. 두 가지 모두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었고 산림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산림계는 민유림 공동 감시의 주체였고,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조림을 수행하고 그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후자를 대집행이라고 합니다. 군 산림조합이 민유림 소유자에게 조림을 명령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그를 시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산림계가 조림을 시행하고 그 산물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식민지기에 비해 훨씬 심각한 초헌법적 사적 소유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외래 식민 권력이 가진 한계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조림은 신속한 산림 복구, 녹화를 위해 대부분 속성수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목재로 사용할 만한 산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시에는 산림 복구, 녹화가 긴급 과제였기에 수정 교체, 산불 대체, 감벌 등을 위한 임도 등 산림 관리 시설의 설치는 부족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목재 무역 적자, 산불 피해 증가, 병충해 피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가 되면 벌거숭이 붉은 산은 사라지고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현대 한국인의 눈앞에 푸른 산이 펼쳐졌고, 등산은 한국인 최다수가 즐기는 여가 생활이 되었습니다. 한국 산림의 역사에서 20세기는 중간에 시련의 시기도 있었지만 정근대적 채취 임업을 극복하고 수백 년 만에 다시 푸르름을 회복하는 역전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한국 수산업의 발전 과정은 크게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전통적 어구와 무동력 어선을 이용한 연안업 발달기. 둘째, 식민지기 동력선의 도입으로 시작된 적극적 자원 약탈적 어업기. 셋째, 해방 직후 재건과 이후 원양어업 도입의 외연 확장기. 넷째, 2000년대 이후 양식어업 기술의 발달로 시작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기. 다섯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촌과 어업의 유지 보호가 과제가 되고 있는 현재 등입니다. 첫 단계인 연합어업 발달기는 역사시대 이래부터 한말 또는 식민지 초기까지의 시기입니다. 자원의 비교육도가 높은 어장은 토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등 어장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발달한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기선, 즉 동력선의 도입으로 시작된 적극적 자원 약탈적 어업기는 식민지기인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어업이 성장한 시기는 농업, 제조업 등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시기였으며 다른 1차 산업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1911년부터 1940년 사이 농업 부가가치는 1.6배, 임업 부가가치는 1.1배 증가한 데 비해
수산업 부가가치는 11배 증가했습니다. 식민지기, 어업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근대적인 기술 발달, 즉 동력선의 도입에 기인합니다. 어업의 동력선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20년대였습니다. 동력선의 비중은 1912년 0.3%에 불과했으나 1920년대부터 2%를 점유했고 1940년에는 7.2%에 이르게 됩니다. 해방 직후인 1954년 8.8%, 1970년 20.6%, 1980년 65.9%, 2015년 98.5%로 현재 어선 대부분은 동력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방 후 수산업은 세 번째 단계인 산업 재건과 이후 원양어업 도입 등 외연 확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4,721척의 어선과 어구가 침몰, 파괴, 유실되는 등 수산업 부문도 거다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정부와 유엔 한국재건단을 통해 어선과 어구 도입 및 어업시설 재건 등 정책적 협조와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다를 생산 기반으로 둔 수산업은 생산수단인 어구와 선박이 원조로 긴급 지원되면서 생산의 정상화가 타 산업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해방 후 한국 어업의 외연적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원양어업 진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원양어업의 발전 단계는 해방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는 개척기, 1971년부터 1992년까지는 성장기, 1993년 이후는 정체 쇠퇴기로 구분됩니다. 한국 수산업의 네 번째 발전 단계는 2000년대 이후 기르는 어업으로의 중심 이동입니다. 자연적 상태에서 수산자원은 고갈의 위험이 항상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자원의 인공적인 양육이 가능하게 될 경우 이러한 특성은 극복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더해서 수산업의 본질적 기능인 식량산업으로서의 역할, 즉 먹거리의 안정적 수급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수산양식업은 최근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림 6은 어업 부문별 생산량을 보여줍니다. 어획량은 1940년대 정어리 어군의 쇠퇴로 급감하던 때를 제외하면 1980년대 중반까지 크게 늘어난 후 정체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반 해면 어업의 생산량은 1986년 173만 톤까지 확대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100만 톤 전후에 그치고 있으며 원양어업도 쇠퇴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양식어업 생산량은 1962년 18,709톤으로 한국 총 어업 생산량의 4%에 불과했으나 2015년 167만 톤으로 50%를 점유했습니다. 같은 해 일반 해면 어업의 점유율은 31.7%, 원양어업은 17.3%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근해 어자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식업의 발달로 한국 어업의 전체 생산량은 2006년 이후 300만 톤 이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수산업의 최근 과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어촌의 유지와 어업 생산의 보호입니다. 이제까지는 천연자원 관련 산업으로서 임업, 수산업, 광업의 장기 변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살펴볼 문제가 많이 있지만 천연자원 관련 산업의 장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